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자,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하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 현재 민주당 의정부 갑 지역구의 이 상임 부위원장인데요. 네. 이 문석균 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씨가 정작 자신은 선거를 위해 이제 의정부에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은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간에 전입시킨 것으로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 씨는 지난 11일에 자신의 저서 그 집 아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굉장히 크게 출간 기념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길은 걷되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 대물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반기를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당에서는 의정부 갑 지역구를 공천 관리 지역으로 네. 선정을 했죠. 네.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17일에 지금 15곳을 확정하면서 여기 그 중에 포함됐죠. 하나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문석균 씨를 공천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던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 한다는 건 딴 사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경선 통해서 하면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정말 그게 몇 선입니까? 지역구를 6선인가 그렇고요. 예, 지역구에서 의정부 갑에서는 뭐 문희상 의장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텃밭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하면 문석균 씨가 뭐 무조건 이깁니다. 만약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 그러니까 그 관리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문석균 씨 공천 탈락을 안 줄 수 있다. 염두에 두고 이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전략공천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나왔던 얘기가 전략공천 지역 중 일부는 경선할 다시 수도 있다. 경쟁 지역으로 돌릴지 등을 뭐 향후에 논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일 수는 그렇죠. 있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다면 의정부가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지역구 세습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고 이제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문석균 씨의 부인과 그 자식이 자녀들. 네. 의장 공관으로 지금 입주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뭐 이제 할아버지 찬스 아니냐,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역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원래 거주한 곳이 반포거든요. 예. 반포에서 한남동으로 갔어요. 아. 반대로는 많이 하죠. 강북에서 반포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뭐 뭔가 좀 지역적 특히 학군 같은 거 생각하고 갈 잠깐만요. 수도 원래 있는데요. 거주했던 게 반포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그 엄마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녀요. 가족 전체가 네. 이제 10년 정도로 서초구 반포동에 살았다고 의정부가 합니다. 아니고 네. 네. 아, 반포에 살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찬스라고 보기엔 조금 좀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다라는 거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입을 따로 시켰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사실 공간을 옮길 때 그 50대 가장이 있는 가족 전체가 보통은 옮기지 이 나머지 셋을 분리해서 공간으로 가진 않거든요. 근데 네. 공간에서 뭐 경향신문 보도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연로하신 시부모를 모시는 건 뭐 가까이 칭찬받을 일이다. 뭐 효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뭐 공간 자체를 관리하는 게 이 가족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따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핑계가 좀 궁핍한 건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런 생각이 반포에 드네요. 10년 살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럼 같이 살았나요? 문희상 의장하고? 아니요, 따로 살았어요. 살았다고 근데 합니다. 왜 요번에만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의정부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남편은 이제 문석균 씨는 네. 그러니까 아빠랑 이제 헤어지니까 서초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정부 가는 길에 그 중간 단계잖아요. 한남동이 아, 뭐 멀긴 멀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서초동 반포 쪽에서 이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일단 좀 뭐한 게 이제 그 제가 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극을 보면 예. 그 대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군들. 대군들요. 대군들도 장성에서 그 출가를 하면 궐에서 나오던데. 대군들도 암만 잘 나가도 예. 결혼하면 나와야 돼요. 예. 궐에서 나가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해 갖고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중학교 배정 받았다면서요, 네. 아이가. 근데 이제 의장 임기는 딱 2년으로 정해져 네. 있잖아요. 2018년 7월부터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5월 말 되면 의장 공관 방 빼줘야 되거든요.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3학년, 그러니까 3월에 입학을 하자마자 2달 뒤에 그럼 학교 또 전학 가나요? 전학은 안 가도 될 걸로 제가. 왜냐면 그 아는데. 공관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인근에 뭐 없겠죠. 아 그래요?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이겠죠. 아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했어야 돼요. 지금 저도 대궐 얘기를 하시길래 예. 김혜영 최고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선거 이제 카운트다운이잖아요. 뭐 하나하나가 다 지금 공격 포인트가 되거든요, 상대한테는. 근데 또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되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공격하기 좋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뭐 여당 입장에 좀 아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남은 딜레마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예, 지역구도 그렇죠. 있고요.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금 네. 나서는 것도 있고 비슷해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전체 그 선거판을 만드는 어떤 공중전 세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른바 아빠 찬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약간 그 확장을 하면 문석균 씨 문제는 문석균 씨 문제대로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길이 결코 곱지 않다는 걸 저는 당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아빠 찬스 활용한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경필. 여야 뭐 다 막론하고 요건 근데 이제 그 제가 괜히 얘기했나요? 현재가 아니 아니죠. 그분은 현재가 아니니까요. 정계 은퇴를 예. 선언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냥 근데 아무튼 이 많죠. 최근으로 올수록 아빠 찬스를 살려서 정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건 한번 좀 정리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건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현충원과 5.18 묘역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중도정당 창당을 선언한 지 그리고 하루 만에 또 호남을 찾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은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쓴소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발로 지금 보도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또 공정, 뭐 연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화두로 꺼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4년 전 돌풍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지금 이 정당 자체가 고차방 정치로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이 가치를 선점했다고 보기 힘든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그 조국 사태 국면에서 계속 공정과 공정 정의를 얘기. 이제 네.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그 정치인의 화두로서 선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예요?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거든요. 정의로운 단어고. 그럼요. 근데 그 가치가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뭔가 지향점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는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떤 지역적 호남하고 지향점 봐서 뭔가 좀 호감이나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 4년 전하고.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명하는 가치보다 더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호남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데 네. 호남이 움직일 거냐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호남이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의적인 지금 수치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떤 정당이 특정 정당이 정치에서 돌풍을 일으키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념형을 기반으로 네. 두든가 또 아니면 조직을 기반으로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조직은 무너져 있고 그런 다음 지역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념형은 모호한 상태고요. 요 세 가지가 좀 걸리는. 저는 지난번 아주 암울하게 전망을 하시네요. 아니 근데 김동인 기자는.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정도면 맞죠?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네. 2016년하고 다르다는 거를 금세 아마 느끼지 않을까. 뭐 정치를 안 할 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결국은 저는 통합이나 어떤 다른 당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아, 그럼 그런 생각이 보수 통합대열에 합류할 그게 거라고 그걸 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제가 제 따위가 근데- 뭘 얘기하겠냐만요. 뭐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그런 어떤 큰 논의를 제가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음. 지금 추구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가치로 어떤 당을 만들고 그게 뭐 바른미래당 뭐가 되든 네. 그거는 지금 그때 여건이랑 맞지 않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변수를 추가하자면 시간 변수가 있어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3달 채 또안 남지 되죠. 않는 상황인데 이게 정당 구축을 할 때 사실 관계법들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 5개 뭐 지역구에서 그 지역 광역 지역별로 음. 이제 창당대회도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세부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이 정치 일선이 꼬이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이라면 한 사람의 중심 인물의 힘으로 그 과정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총선이고 그 사람 모아야 지역구에 돼요.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게 좀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왜 저는 거꾸로 왜 19일이었을까 귀국 날짜가 딱 그 보면은요 설 전 네, 직전. 설 전 일주일쯤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그 정치인이 뭔가를 던지고 네. 그것이 여론에서 반향이 있으면서 다시 어떤 환류해서 이게 돌아오는 기간은 보통 한 일주일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 한 6일 전에 이제 들어와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집중 행보를 해서 아마 언론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집중 효과를 발휘를 해서 설 밥상머리에 이제 화두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후 정책 행보의 탄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귀국 날짜를 정한 게 아닌가라는 일요일도 생각이 마찬가지고요. 예. 일요일도 신문 월요일 날 나라고 월화수목 나라고 이제 온 거고. 이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문에 안 나기 위해서 금요일에 많은 것을 반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주일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이후 정치 행보에 맞습니다.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돌려볼 거예요. 돌려보고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을 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민심이 안 됩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그 흔적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사과 있다. 한 적도 없고요. 네, 요거는 좀 일단 좀 보고 좀 더 그러니까 그 아마 설 지나고 나서 한번 중간 평가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2384님이 교통 제보 주셨는데요. 영동 고속도로 수원에서 인천 방향 광교 터널 안에서 3차선 이 대형 트레일러 고장으로 뭐 멈춰서 있나 봅니다. 아유, 차가 많이 밀리고 저 있다고. 어딘지 알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집 근처라서. 예. 어휴, 좀 밀리면 큰일 네, 나는데. 이 주변 운전자 여러분 좀 조심하시- 참고하시기 딴 데로. 바라고요.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72년 만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부터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네, 주인공은 당시 29살이던 순천역 철도 공무원 장환봉 씨입니다. 네, 네. 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 판결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드리지 못한 점을 숨진 장 씨와 유족들한테 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재심 청구를 당시에 이제 3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은 선고를 보지 못하고 숨졌거든요. 네.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는데도 7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요. 음. 형사 절차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일이 바로잡으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문제가 해결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의 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고 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때 그러니까 아이가 1살, 3살. 네, 두 아이였죠. 그렇죠. 두 아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1살, 3살이었는데 결국 이런 어떤 거 변을 당하신 거죠, 결국. 그렇죠. 평생 이제 그 두 아이를 이제 길러 오신 건데 그러니까 뭐 이 장한봉 씨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군대 뭐 이제 여순 군대죠. 예. 그 협조했다는 이유로 뭐 영장주 이런 거 없이 그냥 잡혀가서 그냥 예. 사형 선고 받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네. 이제 두 가지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동인 기자가 강조했던 이거는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특별법 제정해서 일거를 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당연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이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에 그
포함할 수 있는 희생자의 어떤 범주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예. 얼마나 특정질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물이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누가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재판 기록이라거나 혹은 이제 공소하는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나마 좀 확인이 될 텐데 지금 어제 판결을 받은 분 같은 경우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사죄의 뜻을 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점이 맞춰져 저는 있었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도 먼저 맞습니다. 만들어서 네. 이거 워낙 지금 자료도 없고 지금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갖고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국가의 지원으로라도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네,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정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상도 지금 법상으로는 뭐 소멸시 이런 게 권리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간명한 방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피해자라든지 이걸 뭐 획정하기 더 어렵다면 오히려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 그렇죠. 구조라든지 예. 체계를 체계를 만든 게 맞고 개별적으로 하니까 7년씩 걸리는 게 사법부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 수집하는 게 어렵고 이러니까 재심 개시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이후에 결정까지는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구제를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은 결국은 특별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껏 그런 식으로 또 해결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가 어제 판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눈길을 꽂혔던 부분이 그 피해자에게 이걸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 되죠. 국가가 이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숨어 당겼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의 유족들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애고 살았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그 증거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그다음에 두 그렇죠. 번째는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해서 누명을 쓴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건데 사실 조사 자체는 한 10년 전에 이미 했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2009년에 그랬어요? 네,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이미 조사 검증을 통해서 당시 발표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경이 장 씨 등 439명의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사살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이제 정부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밟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법도 이게 단순히 진실을 규명해라라는 특별법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그 유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를 다루는 특별법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런 얘기 나오고 가야죠. 있죠. 가야죠. 근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채택된 보고서가 아직 없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또 예. 특별법이 만들어서 또 이제 그 진상 조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된 싶어요.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시효가 없습니다. 예. 없죠. 네. 아우, 좋은 말 같아요. 인용합니다. 인용합니다. 네. 아, 인용한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뉴스 세계 끝내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